매년 2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그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2024년 기준 7,167건에 달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이유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실 뒤에 우리가 잘 보지 않으려 하는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노인학대 사례가 14.5% 증가했어요. 2020년에 6,259건이었던 게 2024년에는 7,167건이 됐어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학대 판정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통계처럼 보이지만 한 건 한 건이 누군가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이 수치는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학대, 문을 잠그고 일어나는 일들은 이 숫자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요. 공식 통계에는 신고되거나 확인된 사례만 담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학대가 실제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은 늘 제기됩니다. 다만 그 규모를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된다는 건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외부와 연결이 됐다는 뜻인데 그 연결조차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낯선 곳이 아니에요. 전체 사례의 88.2%가 가정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집 안에서요.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낯선 사람이나 이웃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가해자의 38.7%가 배우자였고 26.4%가 아들이었어요. 합치면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나쁜 자식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렇게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수도권 어느 아파트에 60대 후반의 어머니와 40살 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직장을 잃은 지 2년이 지났고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월세 수입이 두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도 이해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돼서 잔소리를 하고 아들은 그 말에 날이 서서 화를 냅니다. 처음엔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을 던지고 폭언이 시작되고 어머니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이걸 학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힘들다고 하겠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신고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유일한 동거인이자 유일하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바로 경제적 의존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봄과 주거를 의존하는 상황. 이 두 가지 의존 관계가 얽히는 순간 학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면 자신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자식을 신고한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노인 학대에서 경제적 학대라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노인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가져다 쓰거나 통장과 카드를 빼앗고 연금 수급액을 착취하는 행위들이에요. 이런 일이 가족 사이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해 노인은 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자신이 늙어서 밥을 못 챙길 때 밥을 줄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자식을 신고한다는 건 그 관계 전체를 잃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 예를 들면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미리 넘겨줬는데 그 뒤로 대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들려오죠. 증여가 완료된 순간부터 협상 카드를 잃어버린 부모는 점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져요. 받은 게 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인식,
줬으니 이제 할 말이 없다는 체념. 이 둘이 맞물리는 순간 학대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건 특정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 가정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재산을 주기 전에는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에도 빠지지 않더니 등기가 넘어간 뒤부터는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건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제적 착취의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의 핵심 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해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저항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엔 맞서보려 했다가 그게 더 큰 화를 불렀고 참았더니 그게 조금 나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참는 게 기본이 된 거예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적인 결과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상황이 일상이었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장판 냄새처럼 처음엔 거슬렸지만 어느 순간 그게 집 냄새가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학대도 그렇게 일상으로 스며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화가 완성되는 순간 피해자는 이게 원래 나이 들면 겪는 일이라고, 자식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가해자의 논리를 피해자가 내면화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심리 구조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이 반복될수록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인데 이건 단순히 피해자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적응이에요.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동시에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노인 학대는 여기에 더해서 신체적 독립성의 감소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스스로 이동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노인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은 훨씬 더 큰 결단이에요. 거기다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가치관도 있죠. 가족 간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 한다. 자식 일을 남 앞에서 내어놓으면 부끄럽다. 노인 세대일수록 이 감각이 강해요. 신고를 한다는 건 자식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 가족이 그런 집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피해자를 더 깊이 침묵 속에 가두는 겁니다. 주변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남의 가정새 끼어드는 게 실례라는 생각에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모두가 외면하는 사이에 학대는 더 오래, 더 깊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학대가 한 번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사례의 11.3%가 재학대 사례였어요. 10건 중 1건 이상이 이미 한 번 학대를 당했는데 또다시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그 문이 다시 열리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에요. 개입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가해자와 같은 공간으로 돌아가는 순간 많은 경우 상황은 처음보다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를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힘없고 가난한 노인으로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자산이 있는 노인도 학대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재산이 있을수록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나눠준 뒤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죠.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넘겨줬는데 그 뒤로 찬밥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착취이자 방임에 해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에요. 밥을 안 차려주는 것, 병원을 안 데려가는 것, 말을 아예 안 거는 것,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로 어떤 분들인지 통계로 보면 여성이 전체의 76.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75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혼자서 이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수록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폭력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치매를 앓는 노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대가 있어도 신고는커녕 인식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해자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봄 부담, 경제적 압박, 직장 스트레스, 잠 못 자는 밤들이 쌓이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커져요. 그 억울함이 가장 힘없는 가족, 즉 노인에게 향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배우자 간 학대 증가의 원인으로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로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자녀 동거 가구는 2008년 27.6%에서 2023년 10.3%로 크게 줄었고, 반대로 노인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는 55%를 넘어섰거든요. 국가의 돌봄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두 노인이 서로에게 기대는 형태인데, 그 구조 안에서 한쪽이 지치면 나머지 한쪽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부담을 개인 가족에게 전부 떠넘기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학대에는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24년 통계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각각 43%대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어요. 주먹이나 발길질 같은 신체적 폭력만 학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서적 학대가 거의 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욕설, 무시, 위협,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것, 빨리 죽으라는 말. 이런 것들이 매일 쌓이면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더라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없으니 외부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게 학대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노인 입장에서는 자식이 화를 내는 걸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그렇게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방향으로 감정이 흘러가면 학대는 더 깊이 내면화됩니다. 이 감정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신고라는 선택지는 아예 선반 위에 올라가지조차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전에는 자주 나오던 이웃 어르신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거나, 항상 밝았던 분이 이유 없이 위축되고 말수가 줄어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보인다거나, 먹지 못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 앞에서 유독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말을 걸어보는 것, 따뜻한 눈빛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고립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부모님, 명절에만 잠깐 보고 헤어졌던 분들. 가족이니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들르지 못했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대는 반드시 가해자가 악인이어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쳐있고 한계에 내몰린 사람이 결국 가장 힘없는 존재에게 폭발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노인 가구를 한 번쯤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부모님과 주 1회 전화를 드리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이 있다면 좀 더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것, 이런 작은 연결이 학대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학대는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있는 한 완전한 은폐는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노인 학대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의존, 돌봄 소진, 고립된 주거 환경,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건 두려움 때문이고, 그 두려움의 뿌리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를 탓하거나 왜 진작 나오지 않았냐고 물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잡혀가고 가족이 해체되고 결국 요양원에 혼자 남겨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먼저 상담과 중재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게 교육이나 치료적 개입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처벌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위험 상황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누군가 내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번호가 있어요. 1577-1389입니다.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결되는 번호인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도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접 전화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 또는 노인지킴이를 검색하면 나오는 노인학대 신고 앱인데 학대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을 문자와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을 때도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고 신고했다는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돼요. 신고자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조항이 있을 정도예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겠다면 그 걱정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이 당장 거처를 옮겨야 할 상황이라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물면서 심리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가해자가 가족이라도 분리가 가능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줍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112로 전화하면 되고 신체적 학대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노인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반임, 경제적 착취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 이 속도라면 노인 학대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또는 우리 부모님도 이 통계 속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우리 곁에 닿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문제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조용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학대는 그런 집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의존, 돌봄 피로, 세대 간 갈등, 이 3가지가 충분히 쌓이면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그것이 학대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부재가 학대를 가장 오래 지속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침묵을 조금씩 깨는 일이에요.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눈을 뜨고 대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침묵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채우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에요. 신고 한 통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던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것,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본인이 그 상황 안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웃이, 친구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면 그 감각을 믿으세요.
사람의 직관은 많은 경우 옳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